해로운 사람, 즉 톡식한 사람에게 당신이 세우는 경계선만큼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확고한 경계선이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나르시시스트나 해로운 사람들이 노리는 목표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력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경계선을 가진다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와 존재감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계를 정한다는 것은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당당히 나서서 내 인간관계에서 특정한 행동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그야말로 악몽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거나 무기화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미리 알아두면 막상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는 그들이 피해자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치명타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며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만약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대답하신다면 그것이 정확한 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단점을 지적하는 데는 아주 빠르지만 당신이 그들의 단점을 조금이라도 꺼내면 당신은 가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이나 한계에 대해 경계선을 설정할 때 그들은 당연히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당신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겠죠. 갑자기 우리는 한 팀인 줄 알았는데 라며 감정에 호소하고 당신이 세운 경계선이 우리의 유대감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그들이 진정한 교감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통제와 조종뿐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한계를 설정할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그들이 통제권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자율성이 사실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에 위험이 된다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심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는 그런 일을 하거나 그곳에 가는 게 불편해 라고 말하면 해로운 사람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개 이 사람이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당신 자신의 경계선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진정한 사람은 당신의 한계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일을 억지로 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요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자,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말하는 경계선을 듣고 별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내 말을 이해했구나 라고 해석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 동일한 경계선을 넘거나 무시했을 때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며 넌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라고 우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의미한 논쟁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했거나 그들이 그냥 깜빡했거나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것입니다. 절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해로운 사람 곁에 있을 때 당신이 마치 변호사라도 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전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왜 그렇게 피해망상에 빠져서 나를 못 믿냐며 당신에게 수치심을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소통해야 하는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들을 꺼낸다면 그들은 곧바로 당신이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여기서 미친 사람이구나 라는 프레임을 뻔뻔하게 주도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넌 나를 절대 안 믿어. 넌 항상 싸움을 걸어. 넌 내 감정 따위는 하나도 신경 안 써라고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질투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항상 싸움을 걸고 당신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당신을 비난하면 나중에는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당신이 어떤 경계선이든 설정하려고 하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이 자신들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이나 이 관계를 진심으로 아낀 적이 없으며 나니까 너의 이 통제하려는 행동을 참고 견디는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절대 안 참았을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행동은 당신을 싸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싸움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던졌을 때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나 폭력적인 사람은 통제력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가치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싸우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나르시시스트를 응징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나르시시스틱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고 당신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이 되고 폭력적이며 자기애적인 사람과는 그저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추천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응징하고 싶다면 그것은 그들과 싸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응징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과 싸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비난이나 거짓말, 협박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는 순간 그제야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을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런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어? 이 경계선을 정할 때 어떤 감정이었고 무엇이 필요했어? 이런 질문들은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로운 사람은 타인의 내면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경계선은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경계선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계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욕구와 필요만 생각하고 내 한계를 돌보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경계선은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신체적 경계선이 있고 감정적 경계선이 있습니다. 사생활, 에너지, 시간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의 경계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다면 나는 이 대화에서 빠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통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욕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구는 해로운 대화에서 벗어남으로써 저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상대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둘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계선에 대한 냉정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 혹은 몸을 그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경계선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더 이상 널 데리러 술집에 가지 않겠어. 완벽한 경계선입니다. 나는 상대방이 술 마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더 이상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이제 해로운 사람은 나중에 술집에서 취한 채 당신에게 13번이나 전화를 걸고 당신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분노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어코 직접 운전을 하는 선택을 할 것이고
사고가 나거나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 책임을 당신에게 돌릴 것입니다. 그들은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나를 도와줬어야지. 네가 나를 데리러 오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 이 일에 너도 절반의 책임이 있어 라고 상황을 조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어.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마시기로 선택했지. 너에게 전화할 필요도 없었어. 넌 이미 나를 데려다 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내가 다 알면서도 한 짓이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질게 라고 인정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평생 듣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경계선은 때로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파티에 갈 에너지가 없지만 내 파트너가 정말 가고 싶어 해서 그 사람을 위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와 가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과 나의 희생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 나 자신과 나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희생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경계선이 존중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주 큰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선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당신의 경계선은 훨씬 더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독이 되는 사람은 당신의 엄격한 경계선과 당신이 얼마나 융통성 없고 단호한지에 대해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고 부드러우면서 나한테만 왜 그래? 라고 하겠죠.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표현하는 한계를 대놓고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그렇게 엄격하거나 단호하게 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일으키는 것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당신의 경계선을 조롱하고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당신을 이기적이고 매정한 사람으로 포장해야 하죠. 그래서 그들은 동의하지 않는 모든 경계선을 묵살하고 무가치하게 만들며 놀림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흔히 쓰는 무시하는 말들은 이런 식입니다. 넌 너무 예민해. 이런 걸로 진짜 이렇게 유난을 떨 거야? 와, 너 진짜 드라마 쓴다. 그냥 농담한 건데 농담도 못 받아들여? 넌 왜 매사에 그렇게 부정적이니? 왜 기분 좋은 날을 망치고 그래? 아,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넌 완벽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우리가 그들의 말을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통제하려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고 항상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누구든 당신이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 그 누구도 견뎌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직도 그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끼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네가 내 더 나은 삶을 방해하고 있어. 네가 처신만 더 잘했어도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줬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내가 문제구나 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애써 증명해야만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숱한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며 아주 작은 존중이나 빵 부스러기 같은 작은 애정만 받아도 너무나 감사해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대우만 받아도 그저 참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망가졌거나 흠이 있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해온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친절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이나 필요, 욕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결같고 따뜻하며 당신의 마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당신의 파트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또다시 네, 하지만 저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라며 뒤로 물러서려 합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완벽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한결같이 배려하고 사려 깊으며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 당신의 아들이나 딸이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결코 당신이 그들에게 받는 대우처럼 그들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비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처럼 남 탓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하듯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때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멍청하다고 모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안 그러십니까? 왜 당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은 틀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심지어 그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는 사람을 계속 참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관계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 독성이 옮겨붙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어쩌면 맞서 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40번이나 찌르면 결국 당신도 막대기를 집어들고 반격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나를 40번이나 찌른 그들을 비난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찔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찌를 수 있는 바로 그 사정거리 안에 굳이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피해자인 당신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30번이나 찌르고 있다면 저는 당신을 찌르는 사람에게 찌르는 걸 당장 멈춰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의 시선은 당신을 향할 것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것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내면이나 행동에서 무언가를 바꾸기만 하면 이 학대를 멈출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폭력적인 사람이 당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은 뼈가 부서지도록 모든 것을 맞춰주고 희생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상대방으로부터는 어떤 감사도 어떤 변화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이 이기적이고 통제하려 든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진짜로 내가 통제하려 들고 이기적인가, 내가 무언가를 바꾸면 그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좋았던 시절이 아예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있었겠죠. 좋았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면 당신은 진작에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을 만큼의 딱 완벽한 양의 행복한 시간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네가 처신만 더 잘했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행복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경계선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혹은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거나 당신이 내게 욕설을 한다면 나는 이 대화에서 빠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싸움을 건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폭로한 것입니다. 그들은 방금 나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내 욕구보다 내 욕구가 더 중요해. 내 행동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더 중요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의 경계선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득을 취해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나는 지금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 분노를 폭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갈등이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킬 거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될 거란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과 맺고 있는 권력 관계의 역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늘 당신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도 당신입니다. 갈등 없이 순탄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헌신하는 것도 그들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믿어버리는 것도 당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문제라고 부를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이런 소통의 문제를 겪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끊거나 당신을 멍청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대화하기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독 이 문제만큼은 그들과 함께할 때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독이 되는 사람이 당신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거나 무기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경계선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단순히 벌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당신을 과소평가하며 모욕을 줄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며 당신을 피말리게 할 것입니다. 당신을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벌주기 위한 수단으로 무작위로 자신들만의 기괴한 경계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경계선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주중에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였다면 그들의 새로운 경계선은 나는 이제 매일 새벽 3시까지 밖에서 놀 거고 내가 어디 있는지 절대 너한테 말해주지 않을 거야가 되는 식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나 해로운 사람과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 것입니다. 시도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처벌이 따르고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서 결국 물러서서 사과하게 되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저버릴 때 우리는 결코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파트너나 완벽한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은 당신이 부서질 때까지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들의 목적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권력과 지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내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나르시시스트나 해로운 사람, 폭력적인 사람은 당신의 경계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필요, 욕구, 바람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한계나 경계선을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렇게 이어지겠죠.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들이 내 경계선을 존중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마 당신도 이미 시도해 보셨을 것이고 지금은 완전히 지치고 절망스러운 상태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그냥 얌전히 엎드려서 다 포기하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나르시시스틱한 사람과는 경계선을 설정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나 독이 되는 사람은 지금 이 관계를
능동적으로 절벽 너머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추락해서 박살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막아서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어떤 관계든 간에 상호 존중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니까요. 책임감도 사라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정서적 교감도 사라집니다. 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관성도 사라지고 이는 시간이 지나며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텅 비어 죽어가는 관계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로운 사람이 이 관계를 밀어붙이고 있는 종착지입니다. 당신만이 이 사람을 깊이 아끼기 때문에 그 모든 요소들을 지켜내려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대를 아낀다고 해서 이 사람과 건강하고 안전하며 깊이 연결된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내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관계를 망가뜨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세우고 당신의 필요와 욕구,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은 가장 먼저 그곳을 공격하며 반발할 것입니다. 그 시점이 오면 당신의 경계선이 충분히 짓밟혔을 때 당신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을 갖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의지나 관심이 있는가? 만약 그들이 지금까지의 행동을 통해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과 필요, 경계선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과 충만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 혼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증명해 보였을 때 내가 나의 내면과 삶의 통제권을 이 사람에게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결국 해로운 관계를 떠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no contact 이유입니다. 그것이 부모이든 형제 자매이든 아들이나 딸이든 혹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아서 계속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리를 두고 이 관계를 잃은 슬픔을 애도할 것인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할 때 구조대원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만약 그 사람이 패닉에 빠져 당신까지 물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한다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잠수하여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버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다면 둘 다 익사할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내면이나 행동에서 무언가를 바꾸기만 하면 이 학대를 멈출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수정,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다면 둘 다 익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끔찍한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해롭고 상처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학대도 용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력에는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맺는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진정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 깨닫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관대하게 베푸는 그 똑같은 존중과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